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 돕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조금 가져봅니다. 장로님 어렸을 때나 삶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제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 옆에 옥구군인데 네. 이 저희 마을이 한 80호가 됐어요. 네. 근데 80호 중에서 초원에서 새빵을 산 것은 저희 집뿐이 없었어요. 거기서도 새빵이 있어요. 부끄럽고 힘들었고 그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또 아버님이 좀 한량이셨고 그다음에 술도 좀 드셨고 또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이렇게 하셨고 또 제 형제가 3명 있었는데 형이 외소증으로 그다음에 힘들게 사셨고 그 형님이 56살 때까지 저와 동생이 이 가정 생활을 보살폈어요. 또 어린 동생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힘들고 어려웠지만 좌절하지 않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더 커서 예수님을 알게 됐던 계기가 이 이주성을 돕게 된 계기가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실 정도로 많이 힘드시고 그러셨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네. 그때는 이제 살림이 조금 피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숙을 치어서 조그마한 집도 장만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도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두 집 밖으로 살림을 두시고. 계속 밖으로 하셨고 두셨군요. 이제 춤 바람 이런 것도 하셨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있었는데 어머님이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 낙찰계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낙찰계를 해서 이제 이게 부도가 나가고 왕개주가 이제 도망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님이 어머니 돈만 투자한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잘해보려고 엄마가 계속 돈을 이렇게 불리니까 이제 시골에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 할머니들이 돈을 조금씩 맡겼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순천 시내에 그 깡패 집단에 이제 어떤 분도 돈을 좀 맡기고요. 그냥 평범하게 엄마 돈만 했으면 제가 힘들지 않았을 건데 그 돈이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루에 한 4, 50명씩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그 와중 속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거기에 그 조폭분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을 어디다 놨느냐면 자기 집 옆에다 놨어요. 100만 원짜리 전세. 그분한테는 한 500만 원인가 줄 게 있었는데 100만 원짜리 전세를 자기가 얻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가정을 거기다 가뒀어요. 골목 옆에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집에 형하고 저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형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몸이 붉으니까 몸이 좀 불편하니까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그때 폐병이 3기인가 됐고 이제 동생이 조금 폐병에 올물나는 그런 과정이었고 동생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저만 건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힘든 게 뭐냐면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내 돈 줘, 내 돈 줘라는 그런 동정이 좀 필요했고요. 또 이제 그 조폭 깡패가 이제 5명, 6명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저를 이제 때리고 무릎 꿇게 하고 돈을 이제 뭐 어떻게 해라, 네 돈을 다 숨겨놨지, 뭐 했지,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제가 이제 동생 밥도 해주고 형도 이렇게 약도 이렇게 해주고 그때 무엇을 제가 했느냐 그러면 노동요를 했거든요. 낮에 노동요를 이제 해갖고 밤에 학교 다니고 갔다 와서 그 일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 어려워서 한번 이러다가 그냥 엄마를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서 이제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저수지 옆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깨어보니까 얼음 위에서 기절한 상태에서 몇 시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와 보니까 그 나무에 서리가 얼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또 내 자신이 초라하고 왜 죽어야 되는가, 동생은 무엇인가, 형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참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동생은 학교 도시락도 안 사갖고 가고 형은 또 나를 기다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다시 근데 사실은 자살을 시도를 하셨네요. 네 그때 자살을 하셨는데 한번 시도를 했죠. 살아나신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냥 그 뒤로도 계속 공사판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옷이 없으니까 이제 작업복 그때 군복을 한번 입었는데 그 군복을 이렇게 이제 세멘트 일을 하고 세멘트가 이렇게 묻으니까 지금은 이제 레미콘이 있잖아요. 그때는 다 이렇게 비볐어요. 그렇죠. 철판 위에다가. 그래서 그 철판 위에다 이렇게 비비고 와서 이렇게 묻으면 빨아가지고 널어 놓습니다. 널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또 나가려면 이게 얼어요. 근데 바쁘니까 이렇게 얼은 것을 이렇게 입으려고 그러니까 옷이 찢어진 게 아니라 옷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음이 얼은 옷을 부러진 옷을 그때 입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 연탄 난로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시 기워서 입고 그 아침에 이게 밥을 굶고 그 5층까지 이렇게 이제 모래 질통을 жил고 넘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쓰러진 적도 있고 하여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생이 있고 형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구성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이 또 굉장히 착하고 저에게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중적인 거였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그때 당시에 이제 이종식이라는 애기가 학급에 와서 야 너희들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을 좀 믿어봐. 그래갖고 와서? 전도했었어요. 전도했어요. 저희 반에 와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애기한테 분필을 던지면서 야 인마 저리가 네가 뭐야 막 하는데도 걔는 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냐? 오늘날 기독교화가 왜 됐는지 아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영광이네. 했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머리도 빡빡 깎고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생각을 하면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면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따라가게 된 동기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후로 제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회를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전주 동북교회를 그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동북교회 가서 친구들을 잘 만났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미랄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학교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학교였고 그 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갔어요.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많이 저를 보살펴 줬고 이끌어 줬고 친구로 대해 줬고 그다음에 가끔 집에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책도 좀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고맙구나. 예. 그 한창 어려울 때 빚에 몰리고 깡패가 몰리고 그런 때에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우리 청년, 네. 우리 장로님을 품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셨다면서요. 한 번은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술을 한번 몽땅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술을 먹었으니까 집으로 가든지 이제 친구 집에 가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눈을 떠보니까 교회 지하실에 있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예, 교회 유치부에 있더라고요. 그때가 한 새벽 3시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나의 상황을 또 기도했고 삶에 대해서 기도했고 그다음에 어렵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도하고 막 했을 때 그때 이제 저를 감싸주는 하나의 그 따뜻한 그 물체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머니 장례식 때 그 장례를 치러줬던 함태영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다 마치시고 일주일 후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때 저를 안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다음에 이 가난이 나중에 어떻게 너에게 득이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난이 지금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게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요. 주경 야독이라는 말을 정말 몸소 실천하면서 공부하셨는데 그때 꿈을 뭘 가지셨어요? 저는 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봐도 교사, 선생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가도 교사, 어. 고등학교에도 교사입니다. 아유, 그야말로 천직이네요. 그 길로 가셨네요. 네. 그 꿈을 이루고 아이들을 첫 부임해서 만나셨을 때 아이들한테 꿈 서약서 받으셨다고요? 제가 제일 처음 갔던 그 학교는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고 그 도시에서 그 진학에 실패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인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좀 그 전라 남도 말로 가팠다고 그러는데 좀 힘든 아이들이었어요. 머리도 기르고 그때 당시에는 교복이 자율화했었습니다. 네. 예, 전두환 정권 때 자율화했었는데 그 교복을 그대로 입고 머리도 기르고 담배도 이렇게 피는 그다음에 소풍 가면 술이 많이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내 생활을 이야기했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 예수의 존재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서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장을 찍고 네. 62명 중에서 2명을 빼놓고는 실장은 이제 나이가 22살이었었어요. 네. 실장은 이제 조금 예외. 한 명은 자기 누나가 결혼을 한다요. 네. 가도 예외. 그래서 60명을 머리를 빡빡 깎고 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야간 자율학습이 그때는 없었어요. 네. 어. 10시까지 아이들을 잡아놓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11월 달까지 그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기 몇 아이들이- 학년이에요, 그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3학년 아이들. 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는 대학이 거의 전멸 못 갔던 그때는 수능을 봤었어요. 그래서 수능 점수로 이제 갔거든요. 학력고사를 봤구나. 학력고사요. 네. 근데 이제 학력고사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서 서울로도 대학을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대학도 많이 갔어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시골에 그 버스 승강장에 큰 모조지로 대학 진학 상황을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어. 그래갖고 그 시골의 각 마을에 뉴스였겠네요, 네. 정말. 예, 마을의 그 아버지들이 네. 우리 아들은 순천에 여수에 명문고를 갔는데도 이 대학을 못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갔느냐고 부러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잘 된 것을 칭찬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남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남강이라는 아기가 있었어요. 네. 왜 기억에 남으세요? 아까? 그게 남강이라는 아기는 자기 아버지가 대학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네. 그 비가 몹시 오는 날 남강이 아버지가 이제 남강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강아, 저 소를 빨리 몰고 비 안 맞게 집에다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몰고 오시오. 나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해야 되니까. 니까지 인 것이 뭔 공부야. 똥통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뭔 공부야. 그러니까 난강하겠다. 나는 대학을 어찌든지 가요.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빠가 더 이 난강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똥통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공부하려면 진작하지. 뭔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애가 순간적으로 그때 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갖고 왔어요. 어머. 그래갖고 아버지가 누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칼을 권하면서 내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학 가면 저 소라도 팔아서 내가 대학을 너 보내주겠다. 등록금 되게 주겠다. 네. 그래서 난강이가 이제 그 아버지가 베고 있던 그 나무 베개에 칼을 꽂고 그날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난강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에는 이제 도복띠로 다리를 책상에다 묶고 하나는 혁띠를 이렇게 묶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난강이가 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소 네. 팔았어요? 서울에 있는 네. 대학을 가게 됐어요. 와, 합격했구나. 그런데 대학을 가고 합격한 그 며칠 후에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게 대학을 갔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는 우리 집은 소 이가 하나로 밭을 갈아서 그 세경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아이들 문제는
아들과의 약속이니까 소를 팔아서 아기를 보내시오. 힘없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만났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얼굴이 화내 갖고 가셨어요. 소를 팔았는데 그 팔고 난 다음 한 달 후에 소파등이 났어요. 그 전두환 동생의 소파돈이. 네네. 그래서 속값이 푹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판 돈에 반절 등록금 내고 그 반절로 다시 소를 사고 그 아버지가 또 다시 여천공단에 취직이 됐다는 이야기. 와.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겹경사, 경사났네요. 겹경사. 그래서 그게 소파동 사건으로 저희들이 난강이가 재미를 보고 난강이는 현재 은행원입니다. 아, 네. 아유, 네. 그렇군요. 첫 부임세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까지 세우셨다면서요. 그때 이제 그 하숙집에서 전주까지 전주 동북교회 중등부 그때 지휘자를 했습니다. 그때 1983년도 그러면서 토요일 날 마치면 통학을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까지. 그래서 주일 섬기고 다시 오고 그런데 좀 힘이 드는데 어떤 분이 윤집사라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땅을 여기 한 300평을 기증을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이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으셔서 찾아왔다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교회를 한번 짓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벽돌도 찍고 차택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해서 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덕양 중앙교회인데 그게 만들고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 전도하고 또 시골 그 시장의 할머니들 전도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 70명 정도가 한 1년 만에 이렇게 부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때 총각 집사님들 4분, 수자원 공사 2분, 그 다음에 그 학교 선생님 2분을 해서 총각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총각 집사님이 11조를 안 하면 그 전도사님 사례비를 못 줬어요. 아이고. 그러한 어떤 그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때 이래로 이제 저는 11조 생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많이 하셨다면서요. 일단은 저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생 전도가 어허. 편하고 또 다문화 전도도 이렇게 편하고 또 가끔은 학부형을 통해서 또 전도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대부분 1년에 한 17명, 18명, 어떤 때는 40명이 넘게 전도한 적도 요즘도 매년요. 예. 왜 주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한 상황 속에서 저도 그런 아이들을 10년간 돕겠습니다. 그들하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가정일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일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회봉사 및 교회 일이죠.